너 오늘은 나가 있어라. 더 이상 너를 보고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한쪽 신발만 겨우 신고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는 일은 없었지만 오늘따라 공기가 이상하게 긴장되어 있었던 이유가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인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시어머니는 마치 듣기조차 싫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하라니까. 나가 있어. 지금 너하고 이야기하면 나까지 무너질 것 같다. 그 말에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무너질 것 같다는 표현까지 쓰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당장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심하게 굳어 있어 더 이상 붙잡는 것이 오히려 실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차가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긴장한 마음이 조금 식는 듯 했지만 곧바로 등 뒤에서 들린 작은 소리에 다시 몸이 굳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나는 낡은 작은 가방 하나가 툭 하고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은 여러 해를 버틴 듯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지퍼는 마치 녹슬기 직전처럼 반쯤 뻑뻑해 보였습니다. 이거 챙겨가라. 이 집에 두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짧게만 말하고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이 뭐길래요? 제가 다급하게 묻자 문틈이 아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단호했습니다. 말 시키지 마라. 그냥 가지고 나가. 나중에 보면 알 거다. 그 말 뒤 문은 천천히 닫히며 철컥하는 소리로 완전히 잠겼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을 손에 들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안에 담긴 무게가 단순한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이 집에서 흘러온 세월과 감정의 무게까지 함께 담긴 듯 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져 저는 가방을 품에 안고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 아래를 지나며 가방을 흔들어 보니 안에서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묘하게 규칙적이지 않은 달칵 소리, 그 소리가 제 불안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자마자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빗물이 떨어져 가죽 위에 동그란 얼룩이 생기고 오래된 냄새가 공기 중에 번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지금 주신 걸까?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이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재빨리 받으려 했지만 통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짧은 진동만 남기고 사라진 벨소리는 오히려 더 불안한 여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어야 할까? 아직은 열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방을 안고 있는 동안 내내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지퍼에 손을 얹었습니다. 후 하고 한 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지퍼를 내렸습니다. 지퍼는 삐걱거리며 거칠게 내려갔고 가방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물건을 보자마자 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몇 년 전 제가 잃어버려온 집안을 뒤졌던 물건.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것이 지금 이 낡은 가방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류장 맞은편에서 누군가 우산을 든 채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가방을 보고 있는 듯한 느린 시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저를 내보낸 이유, 설명 없는 가방, 끊긴 전화, 그리고 낡은 가방 속에서 되살아난 그 물건까지. 이 모든 시작이 지금 제 두 손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요. 가방 속 물건을 쥔 손이 떨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정류장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변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물건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던 누군가의 모습도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말투도 모두 한순간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숨기고 계셨던 거죠?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가방 속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꺼내지 않은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흔들자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끝에서 멈춰 서 있던 사람이 조용히 방향을 틀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왜인지 그 사람이 이 가방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지? 제가 중얼거리자 멀어지는 발걸음은 짧은 순간 멈칫거리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불길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가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봉투의 입구는 오래되어 조금 뜯어져 있었고 저는 손가락을 넣어 천천히 그 안의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딱딱한 종이 2장, 그리고 구겨진 작은 메모 하나. 첫 번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입에서 숨이 멎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 이름이 왜 여기? 그것은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날짜, 그리고 질병명. 그러나 남편은 저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그는 건강하다고, 검진 결과 문제 없다고 늘 웃으며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 과정에서 가족 동의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의서에 적힌 이름은 어머니. 저는 종이를 덮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 정류장 바닥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힘들어 보였던 이유들, 갑작스럽게 늘어난 야근, 혼자서 걷고 싶다며 밤마다 집을 나섰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 남편의 이름,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문서. 내용을 읽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산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남편은 결혼 초에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대출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소액이라고 이제는 다 갚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금액은 제가 들은 것보다 훨씬 컸고 대출을 받은 이유조차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서명란에는 제가 모르는 날짜에 찍힌 남편과 시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왜 지금껏 이런... 거기 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습니다. 정류장인데요. 어머니, 이 가방 속에 있는 것들이... 그 가방 아무 데서나 열지 말라고 했지?
어디서 보고 있는 놈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갑작스러운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라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데요? 지금 당장 사람 있는 곳으로 가라. 경찰서든 가게든 아무 데로나 들어가. 빨리.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정류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까 멀어졌던 우산 든 사람이 다시 나타나 정류장 입구에서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분명 제 무릎 위의 가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는 더욱 굵어졌고 주변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게 그냥 가족 문제만은 아닌가 봅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낡은 가방 속에서 또 다른 종이가 미처 꺼내지지 않은 채 흔들렸습니다. 그 종이의 끝에 적힌 한 글자가 스쳐 보였습니다. 사고, 사건, 사망. 저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기려 한 건 단순한 병원 기록이나 대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무겁고 어쩌면 이 가방을 열어서는 안 될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입구에 멈춰 서 있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비에 젖은 어깨와 느린 걸음, 그리고 제가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만은 또렷했습니다. 왜 계속 가방을 보는 거지? 저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여 가방을 다시 꽉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성이 귀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아무 데서나 열지 말라고 했지? 어디서 보고 있는 놈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저는 마음이 급해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떼자마자 남자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 방향으로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저기요. 그의 낮고 끊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손을 들었지만 그 손짓이 멈추라고 하는 건지 따라오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두려워졌습니다. 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비를 뚫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발걸음도 급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이 보이자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자는 따라 들어오지 않고 인도에 서서 제 쪽을 잠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가슴을 누르며 편의점 구석으로 걸어가 작은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리고 손끝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받는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냐? 지금 당장 알려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편의점이에요. 정류장 옆에 있는. 거기서 나오지 마라. 절대. 알겠냐? 어머니, 저를 왜 이렇게 급하게 이 가방 속 종이에 사로 시작하는 글자가 보이던데요. 혹시?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숨소리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걸 봤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무슨 사고예요? 남편의 일인가요? 혹시? 그 입 닫아라.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곧 간다.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멍하니 테이블 위에 낡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로 시작하는 글자, 아직 확인하지 않은 마지막 문서, 그 안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가슴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바닥에 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교통사고? 문서 상단에는 교통사고 조사 기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장소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교차로. 피해자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가해자 이름란에는 한 글자도 틀림없이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낸 적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입술을 떨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동승자 칸에도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적힌 사람 이름이 바로 시어머니? 저는 종이를 든 채 손에서 힘이 빠져 테이블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둘이 함께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왜 저는 문서의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제3자에 의해 진행됨. 제3자, 가족도 아닌 친척도 아닌 누군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사고를 저에게 숨기셨던 건가요? 그리고 누구냐, 그 제3자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최근 유난히 예민해져 있던 것, 시어머니가 오늘따라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던 이유, 낡은 가방 속 문서들.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딩동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정류장에서 저를 쫓아오던 그 남자였습니다.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닥에 톡톡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붙이고 숨을 삼켰습니다. 남자는 카운터 앞에서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방 그거 어디서 난 겁니까?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가방이랑 무슨... 남자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가방 그 안에 있는 사고 서류. 그거 원래 제 겁니다. 네.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낡은 가방을 가리키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3년 전 사고. 당신 시어머니가 내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순간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조금 전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 가방 난 그거 되찾으려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남자의 마지막 말이 울리는 순간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멎는 듯 했습니다. 그 가방 난 그거 되찾으려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멈춘 시간 동안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자리에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선생님 물건이죠? 이 가방은 제가... 남자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가져갔어요. 사고 조사 기록도, 당시 현장 사진도, 합의 서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제 앞에 나서지 않았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선생님, 그 사고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표정이 어둡게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몸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도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남자는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것도 어머니와 남편이 연루됐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남자는 제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순간 문이 딩동 울리며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급히 달려온 듯 흐트러진 옷매무새, 그리고 평소와 달리 눈빛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벽처럼 놓여있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냐? 그날의 진실을 들을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에게 이걸 숨기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 왜요? 가족인데 왜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남자를 향해 말을 돌렸습니다. 그날 일 난 너한테 말했지. 우린 합의했고 다 끝났다고. 남자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합의요? 그게 합의였습니까? 서류만 억지로 쓰게 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죠. 그땐 우리도 상황이 어려웠다. 어려워서 사고를 숨기셨던 겁니까?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네 아들이 운전했고 당신이 옆에 있었고 제 아이가 길가에서 장난치다 치였다. 그게 그날 있었던 전부죠.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했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말라 했지. 어머니, 왜요? 왜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내가 알면 너까지 무너질까봐 그랬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고는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죠. 당신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 아이는 아직도 재활 치료 중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은 정신이 나가 있었고 너까지 말하면 너희 가정이 산산조각 날까봐.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울컥한 마음을 겨우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큰일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내게 못 준 거다. 그 안엔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게 있었으니까. 남자가 가만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싶은 겁니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왜 이 일이 3년이나 감춰졌는지. 남자는 천천히 낡은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종이부터 보세요. 그가 내민 종이는 사고조사 기록의 사다음 이어지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펼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장기적인 재활 비용에 대한 변제, 미이행, 가해자 측의 재조사 요구 거부, 재촬영 의무 불이행, 가장 아래
볼펜으로 급히 쓴 펜글씨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걸 숨기고 살 수 없다. 그 글씨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사실 사고 이후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저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죄책감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게 혼자서.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말은 편의점 안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남편 사실 사고 이후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종이를 든 채 몸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선생님께요? 정말 사실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한밤중이었죠. 비가 오던 날 지금 같은 날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엔 오래된 피로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놈이 아니, 내 남편이 그날 밤 내게 왔다. 문도 제대로 못 열 정도로 떨고 있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당신 남편은 자기가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책임을 지고 재활 비용도 내고 사고 경위도 진실대로 다시 말하겠다고. 그랬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주소로 찾아가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가족이 그를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셨습니까? 남편이 사고를 바로잡으려 했던 걸 막으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제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너를 지켜야 했으니까. 저를요? 시어머니는 목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내가 몰랐겠냐. 너는 각 결혼해서 이 집에 완전히 적응하지도 못했고 내 남편은 회사 일로 정신없었고 그때 이런 사고 얘기까지 들었으면 내가 버틸 수 있었겠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숨겼다는 사실보다 남편의 고통을 함께 숨겼다는 게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이라 그 덕분에 제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3년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우리도 너무 힘들었어.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힘든 걸 혼자 겪게 만든 게 문제죠. 저는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나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호흡이 멎었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은 이런 거 모르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서도 버티기 힘들어하는 당신을 보면서 차마 감당시키고 싶지 않았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손끝을 떨었습니다. 그놈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그날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눈을 감더니 조용히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그 표정은 무너지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숨겼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 피했던 것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가방 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에 쌓인 그것은 아직 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건 당신 남편이 제게 주고 간 겁니다. 남자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제 앞에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것만은 꼭 당신이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죠.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그런 걸 남겼다고?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몰랐던 것도 많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겁고 두툼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있는 팔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열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남자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여는 게 맞습니다. 당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니까. 저는 더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봉투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퍼지고 한 뭉치의 편지와 서류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친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고 당시 전체 경위 자필 기록, 그리고 그 아래 낯익은 글씨로 적힌 한 문장. 이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남편의 3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막으며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놈이 혼자 이런 걸 쓰고 있었다니.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사고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타 있던 당신 시어머니가 그만해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남자는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말했습니다.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고는 어머니도 연관이 있으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드디어 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 차에 타고 있었다.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그날 내 남편은 운전도 하기 싫대서 내가 대신 하려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앞이 안 보이고 핸들을 제대로 못 잡았다. 그걸 그놈이 급히 잡다가 그 아이를.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이름란에 당신 남편 이름이 적힌 겁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책임을 씌웠으니까. 저는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키기 위해 숨긴 것이 아니라 숨기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는 걸. 바닥에 놓인 낡은 가방을 바라보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3년간 이 가족을 얽어매온 전체 진실이 담긴 상자라는 걸.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안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남자와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마주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숨겨진 진실을 강제로 꺼내놓은 듯 기묘하게 팽팽했습니다. 낡은 가방은 제 앞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꺼낸 모든 문서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문장의 잔향이 아직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선생님께 찾아왔다는 건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어요.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말도 못하더군요.
당신 얼굴만 떠올려도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왜 중간에 연락을 끊었을까요? 정말 가족이 막아서 그런 건가요? 남자는 시선을 시어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직접 물어보시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선생님과 연락을 끊은 이유가 혹시 어머니 때문입니까?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렸다. 남자는 비웃음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 속엔 3년간 쌓인 울분이 스며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무너질까봐 아무 말도 못했던 거다. 근데 그놈이 밤마다 사고 얘기만 하고 울고 너한테 말해야 한다고 내게 말하고 내가 보기엔 너희 둘 다 망가질 것 같았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을? 그래.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다. 남자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최선이 아니었죠. 그건 도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도망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땐 정말 무서웠다. 무서워서?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 너희 남편이 핸들을 잡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었어.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수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고 나는 앞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 내 남편이 핸들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돌진했을 거다. 저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이 적고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머니를 구하려다 아이를. 말을 잇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공허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그 미끄러진 순간에 희생양이 된 거다. 남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 행동은 변명할 수 없죠. 사고는 실수였을지 몰라도 그 뒤의 3년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말은 너무도 정확했기에 저도 시어머니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다는 듯 저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보상입니까? 사과입니까? 아니면? 남자는 제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간 저를 괴롭힌 건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편의점 안을 채웠습니다. 그럼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조용히 묻자 남자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아이는 걷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제 요구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내가 책임지 마.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대고 말했습니다. 도망친 것도 숨긴 것도 전부 내 잘못이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낡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게 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큰 진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더 큰 진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한 실수는 사고가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전부터? 남자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게 뭔지 저도 모릅니다. 그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하나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테이블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고는 그날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고는 그날이 아니었다.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문장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말에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람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며 다시 강조했습니다. 남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자체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더 큰 잘못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 이전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제가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놈이 정신이 혼미해서 한 소리다. 남자는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눈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비밀이 강제로 끌려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더욱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남편이 말한 진짜 사고가 교통사고보다 더 큰 무언가였던 건가요? 아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편의점 안에 다른 손님이 놀라 뒤를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숨기실 겁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남편분이 왜 제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부정에 가까웠지만 동시에 무너짐 직전의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가방에 넣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그 말을 언제 하셨다고 했죠? 남자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 집 앞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오고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제대로 말해야 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으로 테이블을 턱 치고 외쳤습니다. 그놈이 정신 나간 소리를. 그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때가 저와 결혼하기 전 언제인가요? 시어머니는 우뚝 선 채 굳었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일이 있나 보군요. 시어머니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편의점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오늘만큼 시간이 천천히 흐른 적은 없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다시 나타난 단서. 저는 낡은 가방을 다시 열어 안쪽 깊숙한 곳을 살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비닐에 쌓인 작은 USB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건 뭐죠? 남자는 USB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건 제게도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분이 주고 간 봉투에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USB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왜 거기 있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열면 안 되는 거다.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더더욱 열어봐야겠군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그걸 보면 너희 삶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 시어머니의 외침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 숨기시면 저는 아무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고 남자는 조용히 제 앞에 USB를 밀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편의점 직원에게 양해를 구해 직원용 노트북을 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말렸습니다. 제발 열지 마라, 부탁이다. 남자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말했습니다. 진실이 잔인해도 이제는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하나의 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아리 씨 앞집 3년 전. 제가 파일을 클릭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 마라. 너만큼은 이걸 보면 안 된다. 저는 천천히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클릭.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보이는 골목. 흐릿한 가로등 아래에서 한 남자가 울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저와는 전혀 모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울먹이며 말하는 소리가 영상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그날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네. 남자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죠?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영상 속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이미 한 번 망가졌고, 그날 사고는 내 두 번째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저에게 말했던 진짜 사고, 그건 아마 이 영상 속에 있는 첫 번째 일을 말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그 얘긴 절대 꺼내면 안 된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숨긴 비밀은 교통사고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말한 진짜 사고는 그날이 아니었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걸. 영상이 꺼진 뒤 편의점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남자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걸까요? 남자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 남자가 첫 번째 사고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만 말하라니까. 그건 말하면 안 돼. 남자는 시어머니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진실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그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심장을 쿵 하고 얻어맞은 듯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첫 번째 사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어머니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채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보다 더 먼저 한 번 일이 있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었나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쥐고 말했습니다. 그날 내 남편은 사람 한 명을 살리지 못했다.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살리지 못했다고요? 남자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사고였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 술에 취한 건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다더라. 남자는 의자를 밀치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고란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 그 남자가 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걸 알았지.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 남자를 본 사람이었다. 경찰에서도 질문을 했었다. 하지만 내 남편은 끝까지 말을 못했다.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군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놈은 그날부터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했다. 자기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건 아닐까? 계속 그 생각만 했다고. 남자는 손을 턱에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고는 그날이 아니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래. 시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보다 먼저 그 일로부터 내 남편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저는 몸서리가 치듯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혼자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왜 이제야 드러나는 걸까? 너무 늦게, 너무나도 늦게. 남자는 의자로 다시 앉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그 첫 번째 사건을 겪고 난 뒤 제 아이 사고까지 이어지며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두 죄책감이 겹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숨기려고 했던 건가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에게 이런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놈을 어떻게 볼지 나는 무서웠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아니라 남편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건가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신고되지 않았던 이유, 그때도 가족이 막은 겁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놈이 나한테 와서 울었어.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손을 붙잡고 떨고. 정신이 아니더라. 저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경찰 조사에 나서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까? 그래. 시어머니는 실토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냥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봐. 나까지 겁이 나더라.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다시 문서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이 사실을 묻어둘 수도 있고 모든 진실을 밝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저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해서 3년이 흘렀죠.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숨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숨기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남편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걸 밝혀야 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야겠군요. 저는 낡은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대신 숨겨준 진실이 아니라 제가 직접 밝혀야 할 진실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USB 영상을 본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의 희미한 떨림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피해자 남자는 가방 위 문서들을 가만히 응시하며 마치 3년의 실타래가 눈앞에서 풀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 속 남자가 첫 번째 사고의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남편이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는 건 단순한 목격 이상의 관계입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만해라. 안 들었으면 했는데. 이제는 다 들었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숨기고 싶으셨어요? 남편이 이미 그때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도. 시어머니는 얼굴을 들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20년은 더 늙어버린 사람처럼 흐릿했습니다. 내가 그놈을 살리고 싶었다. 내 남편을 살리고 싶었다고요? 그래. 시어머니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그 첫 번째 일 이후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밤마다 골목으로 나가 울고 매일 죄책감에 찢겨 살았다. 그 말은 무거운 진실처럼 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였으면 그때 경찰에 진술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가족은 끝났을 게다. 그놈 직장도 너희 둘도 내 아비도 다 무너졌을 거다. 저는 그 말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요? 그래서 진실을 묻어두신 겁니까?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제 아이는 3년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가족의 등장,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온 듯 옷이 전부 젖어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과 어둠 같은 표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편의점 안을 훑더니 USB를 쥔 제 손을 보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 가방. 그는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가방 맞지요? 피해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과 아는 사이세요? 피해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사고의 피해자분의 형님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숨을 삼켰습니다. 새로 들어온 중년 남성 그는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영상 봤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 봤습니다. 그는 제 앞 의자에 앉아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을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그놈이 내 동생 앞에서 무릎 꿇던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마치 심장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하자. 그러나 중년 남성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아들은 첫 번째 사고에서 도망쳤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던 거다. 도망쳤습니다. 그 남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누군가는 평생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편의점 공기가 무너져 내릴 듯 무거워졌습니다. 주인공이 스스로 나서는 첫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진실을 끝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그날 무릎을 꿇었는지, 왜 그 첫 번째 사고를 입 밖에 내지 못했는지 모두 밝히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절망한 표정으로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그건 너까지 잃을 수 있는 일이다. 어머니,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저는 이미 잃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남편이 남긴 죄책감과 진실을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뿐 피해자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싶다면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중년 남성도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신 남편이 진실을 말해주길. 하지만 그가 하지 못했으니 이제 당신이라도 해야 합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고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중년 남성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동생 이름은 강도연이다. 저는 그 이름을 되뇌며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밝혀야 할 진실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그 순간 편의점 밖에서 누군가 금속이 떨어지는 듯한 짤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 검은 우산을 든 누군가가 우리 편의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아까 당신을 쫓아왔던 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문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우산을 접은 남자가 편의점 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까지도 그는 머리를 숙이지도
표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지만 확실하게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아까 저를 따라오던 사람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피해자 남자는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시계를 벗어 손목을 드러냈습니다. 그 움직임이 어째서인지 경계한다는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중년 남성도 문 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누군진 몰라도 그 표정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편의점 문이 딩동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우산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왔습니다. 빗물은 그의 옷에서 떨어져 바닥에 진한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은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 그리고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눈. 남자는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가방,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저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저를 왜 따라오셨어요? 남자는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마치 허공을 짓누르는 듯한 무게였습니다. 피해자 남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왜 따라온 겁니까? 우산 남자는 그제야 피해자 남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은 아닙니다. 나는 그 가방 안에 있는 그 파일 때문입니다. 저는 멈칫하며 가방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파일이요? USB 영상 말씀이신가요? 남자의 눈이 번뜩이며 제게 향했습니다. 그래, 그 USB 안에는 2개의 파일이 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개요? 전 하나만 봤는데.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첫 번째 파일은 그저 입구에 불과하니까. 피해자 남자가 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정체는 뭡니까? 왜 USB를 쫓고 있는 겁니까? 우산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난 강도연의 친구다. 편의점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고의 피해자분과 친구셨다는 거죠? 그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도 나였다.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날 골목에 쓰러져 있던 그 사람? 우산 남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맞다. 쓰러진 남자는 강도연이다.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날 그분을 그냥 지나쳤다고 했는데 우산 남자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 피해자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틀리다는 겁니까? 우산 남자는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쓰러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쫓기다니 누가? 우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당신들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 골목에는 도연이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 피해자 남자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산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찰이 모든 걸 말한다고 믿나? 그날 현장을 먼저 본 사람은 나였다. 저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말했던 첫 번째 사고는 남편이 피해자분을 치거나 한 게 아니라 우산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남편은 도연이를 치지 않았다. 그 말에 저도 피해자 남자도 시어머니도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그럼 남편은 왜 죄책감을? 왜냐면 우산 남자는 저를 바라보며 한 단어씩 눌러 말했습니다. 그날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래. 우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지나쳤고 그 뒤로 도연이는 숨을 잃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은 사람을 치진 않았지만 도와주지도 못했다는 거냐? 그게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우산 남자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우산 남자는 제 앞에 USB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내가 봐야 하는 건 그 첫 번째 파일이 아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 그건 도연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녹음이다.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도연 씨가 남긴 거라고요? 우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편이 그 파일을 복사해 숨겨뒀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말이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시작이니까. 피해자 남자가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듣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들어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듣지 마라. 하지만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이 왜 숨겼는지, 왜 울었는지, 왜 두 번째 사고까지 죄책감에 짓눌렸는지 그 답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파일 하나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VOICDOHYUNLAST. 저는 손을 떨며 클릭했습니다. 잠시 정적 뒤 스피커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날 쫓는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줬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 왜 날 보고도 그냥 지나친 거지?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남편을 얼마나 괴롭혔을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산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다. 도연의 쉰 목소리는 USB에서 흘러나온 뒤 편의점 앞 모든 사람의 심장을 틀어쥐듯 조여왔습니다. 누군가 날 쫓는다. 왜 그냥 지나친 거지? 남편은 이 음성을 밤마다 들으며 어떤 상태였을까? 얼마나 자신을 탓하며 살았을까? 저는 눈을 감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이걸 들었겠죠. 우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는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이 그때 멈췄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남자도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음성,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 쫓는다는 말입니다. 중년 남성 피해자 형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걸 밝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산 남자는 제게 다가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남편이 덮으려고 했던 건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진짜로 덮으려고 했던 건 도연을 쫓던 사람의 정체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움찔 떨렸습니다. 그만해라.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우산 남자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시는 겁니까? 제가 다가서며 묻자 시어머니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나 그 반응은 전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다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이 남긴 추가 메시지. USB 폴더를 다시 열어보던 피해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디오 파일 아래에 또 다른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화면을 살폈습니다. NOT, TXT.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 나는 빚이 없다. 원한을 살 일도 없다. 그런데 왜 그날 이후 계속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얼핏 본 것 같다. 키가 크고 회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문서를 읽는 순간 우산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색 패딩? 피해자 남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우산 남자는 말없이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니, 하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 그는 종이컵을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사고 닷새 전 자꾸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인다고 했었다. 저는 소름이 돋아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도연 씨를 쫓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도. 우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내 동생을?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 남편만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이 왜 이걸 알죠? 우산 남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사고 바로 전날 밤 도연이를 본 적이 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도연 씨를 본 적이 있다고요? 시어머니마저 놀라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산 남자는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골목에서 도연이를 스쳐 지나갔을 때 그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걸 봤다고 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말하지 않았나요? 우산 남자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두려워서. 피해자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뭐가 두려웠다는 겁니까? 우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회색 패딩의 남자가 그를 노려보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그날 본 게 그놈이었다는 거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뭔가 아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떨림은 명백했습니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다. 우산 남자가 시어머니를 향해 묻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모른다. 그놈한테 걸리면 다 끝이다. 그 말에 피해자 남자와 중년 남성 모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놈? 도대체 누구 말씀이신데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 남편을 쫓아왔던 사람이다.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쫓겼다고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놈은 도연이만 쫓은 게 아니었다. 편의점 앞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산 남자는 한 단어씩 눌러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저는 손에 쥔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왜 울며 이 파일을 남겼는지, 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는지, 그 모든 이유가 이제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회색 패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편의점 유리창 바깥에서 번개가 환하게 번쩍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 멀리 회색 패딩을 입은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 회색 패딩을 입은 남자가 빛에 비친 실루엣만 남긴 채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남자는 그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도연 씨가 말했던 쫓던 사람. 우산 남자도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맞다. 저 체형, 저 패딩. 도연이가 말한 그대로다. 시어머니는 손을 입에 얹고 떨었습니다. 안 된다. 저놈이 여길 어떻게 해. 그때 회색 패딩 남자가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는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크게, 더 천천히 들렸습니다. 회색 패딩 남자는 편의점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찾고 다니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누구죠? 남자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도연이가 비쳤던 사람이다. 그 말에 모두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피해자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빚? 우리 형제는 그런 거 없어. 그건 너희 가족이 모르는 부분이지. 회색 패딩 남자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다니던 가게에서 일하다가 큰 돈을 잃었고 그걸 내가 대신 막아줬다. 우산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쫓을 이유가 됩니까?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회색 패딩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내 돈을 갚지 않고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려고 한 게 도연이었다.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도연 씨가 누군가에게 쫓긴 이유가 그런 거였던 건가요? 회색 패딩 남자는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는 돈을 받으러 간 거다. 협박도 폭력도 아니다. 우산 남자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럼 그날 밤, 왜 도연 씨가 그렇게 겁에 질려서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다고 말했겠습니까? 회색 패딩 남자는 짧게 몰아쉬며 말했다. 그건 그자가 과대망상이 심해서 말도 안 된다. 피해자 형님이 분노한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그 순간 회색 패딩 남자가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그날 밤 도연이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너희가 아니었다. 우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 밤 가장 먼저 도연 씨를 본 사람은 누구였나요? 회색 패딩 남자는 마치 기다린 질문이라는 듯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저 여자다. 모두의 시선이 단숨에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회색 패딩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내 남편이 골목에서 도연이를 스쳐 지나갔을 때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저 여자였다. 피해자 남자가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나 우산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입니까?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난 그냥 지나간 거다. 그냥 집에 가던 길에. 저는 숨을 삼키며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도연 씨가 쓰러져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두 눈을 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봤다. 순간 공기가 완전히 뒤집힌 듯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쳤다. 저는 눈물이 고여 흐릿해지는 시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왜 그냥 지나치셨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무서웠다. 그놈이 죽은 줄 알았다. 회색 패딩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119를 불렀다면 도연이는 살았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땐 정말 무서웠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을 가장 먼저 봤다. 남편은 두 번째로 봤다. 그리고 둘 다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회색 패딩 남자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이유는 자기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요? 회색 패딩 남자의 말은 잔혹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절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니까. USB에 남긴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제 머릿속을 찍고 지나갔습니다. 진짜 사고는 그날이 아니었다. 남편은 두 번째 사고를 가장 큰 죄책감으로 여긴 게 아니라 첫 번째 사고에서 어머니가 지나친 것을 말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평생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던 거였군요. 피해자 남자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하려 했어요. 회색 패딩 남자도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 남편은 죽일 놈이 아니다. 겁쟁이였을 뿐이지. 시어머니는 바닥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멈췄어야 했는데.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우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실이 다 드러났다. 피해자 형님은 조용히 말했다. 도연이도 이제야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눈물로 젖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책임은 책임대로 지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세상 앞에 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말대로 하자. 도망치지 않겠다. 회색 패딩 남자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우산 남자와 피해자 남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비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떨어지며 긴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흐렸지만 어딘가 조금은 밝아진 듯 보였습니다. 남편, 이제야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진실, 제가 대신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멈추지 마.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